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주요 방법인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이라던가 혹은 우리 몸 내부의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 환경 변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라던가 혈당량이라던가 삼투압 같은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성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미라 같은 경우에 미라는 항상 상태가 일정하죠? 방부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들이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하며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와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대부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조절 중추 어디였을까요? 우리 앞에서 뇌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습니다. 바로 간뇌 시상하부였었죠. 시상하부 어디였는지 기억나나요? 시상하부는 여기였었습니다. 만약 위치를 잘 못 찾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시상하부 바로 아래쪽엔 뇌하수체라고 하는 조그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뇌하수체 역시 내분비계를 통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원리, 주요 방식은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입니다. 음성 피드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이란 말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드백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쓰이는 상황들을 대충 생각해보면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과제를 제출했을 때 이걸 선생님이 보시고 채점을 하거나 첨삭을 달아주시죠. 그리고 나선 성적표나 첨삭된 과제물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흔히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내 행동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되돌아오는 것을 흔히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 만약 내가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때 원인은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것이고, 결과는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이때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그 원인이나 과정을 다시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놀았다 원인, 빵점 결과. 그 결과가 원인, 즉 노는 것을 억제하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더라. 이것이 음성 피드백의 실생활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실제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좀 더 유사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에어컨의 온도를 2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찬바람이 나오겠죠? 찬바람이 계속해서 나오면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30도에서 27도, 26도, 25도. 그런데 계속해서 에어컨이 작동한다면 25도를 넘어서 24도, 23도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방 안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에어컨에서 온도를 인식하는 센서가 이것을 인식하겠죠. 그럼 센서는 에어컨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약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방 안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에어컨이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에어컨의 작동, 원인, 온도가 떨어졌다,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에어컨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음성 피드백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어컨이 멈췄어요. 그럼 방 안의 온도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센서가 감지를 하고 이번엔 에어컨을 작동하도록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럼 또다시 온도가 내려가면서 방 안의 온도는 24도가 되었다, 26도가 되었다, 24도가 되었다, 26도가 되었다가를 반복하겠지만 방 안의 온도는 평균 25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과정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이때 센서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피드백의 과정에는 음성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 피드백도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그 원인을 더욱 촉진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켜요. 그런데 자궁이 수축되면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 분비된다? 자궁이 수축되고, 자궁이 수축된다? 옥시토신 분비 촉진하고. 그럼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촉진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자궁의 수축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궁이 강한 힘으로 수축하면서 아이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주요 조절 원리는 대부분 양성 피드백보다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은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성 피드백에 의한 호르몬 조절의 실제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서 배웠던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이 있습니다. 그 조절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은 시상하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TRH 풀었으면 TSH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TSH라는 게 뭐였어요? 풀었으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TRH는 더 풀어서 써보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됐었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R과 S의 단어를 알려드리면요. TRH에서 R은 릴리즈입니다. 방출하다. 말 그대로 TSH를 방출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고 TSH에서 S는 스티뮬레이트입니다. 자극하다. 자, 영어가 오히려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 살펴볼게요. 먼저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도 분비가 되겠죠. TSH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갑상샘 자극도 증가할 것이고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 역시도 증가하게 되면서 높아진 티록신 농도에 의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만 계속되면 티록신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겠죠. 물질 대사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졌다면 그 다음은 다시 낮아져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티록신의 분비를 줄이느냐? 이때 작용하는 것이 음성 피드백의 과정인데 높아진 티록신의 농도 그 자체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는 신호로서 작용합니다. 그럼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니까 TRH의 분비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TRH도 줄어들고 그리고 높아진 티록신의 농도도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합니다. 그럼 분비되는 TSH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TSH가 줄면서 갑상샘에 대한 자극이 줄어드니까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후 또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높아진 티록신의 농도가 억제 신호로 작용했었는데 높은 농도가 사라졌잖아요. 억제 신호도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억제 신호가 약해지니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TRH와 TSH의 양은 다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갑상샘 자극도 증가하면서 티록신의 분비는 늘고 물질 대사는 다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음성 피드백에 의한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어요. 아래쪽 설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의 TRH, 뇌하수체 TSH가 분비가 억제됩니다. 왜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럼 TRH와 TSH의 분비 억제로 인해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티록신의 농도가 줄어들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TRH와 TSH의 분비는 촉진되죠. 왜? 높은 농도의 티록신에 의한 음성 피드백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시 티록신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후로는 이 두 과정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성을 조절하는 주요 기작 두 번째는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서 조절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말이죠. 이 기량작용에 대한 예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먼저 이두근과 삼두근. 내가 팔을 굽힐 땐 이두근이 수축하고 삼두근이 이완했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펼 땐 어땠죠? 반대로 삼두근이 수축하고 이두근이 이완했었습니다. 다시 팔을 굽힐 땐 또다시 반대로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졌었어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나의 몸의 움직임을 조절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서로 반대로 작용했었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땐 심장박동이 촉진이 되지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을 억제한다던가, 교감신경은 소화활동을 억제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소화활동을 촉진하는 등 교감과 부교감신경 역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했었습니다. 호르몬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들 수 있겠죠. 혈당량이 증가했을 땐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혈당량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높이고요. 혈당량이 높아지면 또다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혈당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한 기량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성 조절의 주요 두 가지 원리,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